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 파트를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부 김영석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고객 관계 관리의 극대화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란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정확하게는 소비할 것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고도의 IT 마케팅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가 돈이 되는지를 알아도 이를 알 수 없었다면,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며 인공지능이 내가 생활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나의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과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공유 서비스도 이를 사용하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동영상 기반 SNS인 틱톡, 그리고 거대 물류 기업인 아마존과 알리바바도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왜 필요할까요? 유튜브에는 매 분마다 수천 시간의 영상이 올라오고 이용자는 하루에 몇 시간 혹은 몇 분밖에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즉, 저희가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영상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수준인 셈이죠. 그런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튜브를 오래 이용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볼지, 어떤 영상을 더 즐기는지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유튜브에 돌아오고 더 많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영상 추천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비디오 리스폰스 피처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는 댓글창 밑에 동영상 업로더가 리스폰스 해놓은 영상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신의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동영상 업로더가 다음에 추천할 영상의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영상 평가 기준은 단순 시청 여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특정 영상을 2초를 보든 10분을 보든 1시간을 보든 모두 똑같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짧은 영상에 낚시성 제목 및 썸네일을 단 저품질 컨텐츠들이 대량 생산되었는데요. 이러한 폐해가 우후죽순 생겨나자 2012년 3월 이후에는 뷰 듀레이션, 즉 시청 지속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뷰 듀레이션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게 되자 유튜브 비디오 시청 시간은 이후 400%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비디오 리스폰스 피처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노출, CTR, 시청 기록, 메타데이터, 퍼포먼스, 시청 기록 등과 같은 주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 1차적으로 입력하게 되는 데이터로 영상을 시청한 후 1차적으로 피드백받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목, 썸네일, 영상 설명, 좋아요, 싫어요, 댓글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프레션인데요. 저희가 유튜브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여러 영상들이 추천됩니다. 이때 영상들이 추천되는 정도, 즉 썸네일이 노출되는 정도를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제가 피아노 클래식 메들리라고 검색을 하니까 4개에서 5개의 영상이 이제 노출되었죠. 이를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 유튜브 채널 관리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그림과 같이 채널 분석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회색 박스를 보시면은 임프레션이 4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의 영상을 추천한 횟수가 400번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에 회색 칸을 보시면은 view from im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400회 노출된 것 중에서 단 2번만이
노출된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색 칸을 보시면은 Watch time from im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숫자 1이 나와 있죠. 이 말은 2명이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영상을 시청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영상은 400번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들어갔고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영상을 시청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CTR입니다. CTR은 클릭-through rate의 약자로 번역하면 클릭률인데요. 이 CTR은 사용자가 추천된 영상을 클릭한 비율인데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바로 이 CTR입니다. 왼쪽에 스크린샷과 같이 이 피아노 클래식 메들리 검색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영상의 CTR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watch time, 시청 시간입니다. 앞서 2012년에 유튜브가 단순 시청 여부에서 뷰 듀레이션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는 이 기준을 더욱 세분화시켰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watch time은 시청 시간을 의미하고 이는 분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audience retention은 우리말로 체류 정도입니다. 이는 퍼센테이지로 측정이 되는데요. watch time과 audience retention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영상 길이가 10분인 영상 A가 있고 1시간 길이인 영상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A와 B 영상 모두 10분을 시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청 시간만을 이 영상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은 A, B 영상 모두 10분을 시청했으니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체류 정도를 영상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면 A는 10분 중에 10분을 시청했으니까 체류 정도가 100%입니다. 하지만 B의 경우는 1시간 중에 10분을 시청했으니까 약 13%의 체류 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영상 A가 영상 B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디언스 리텐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튜브는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어디언스 리텐션이 높을수록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높은 순위의 랭킹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체류 정도를 평가 기준에 넣게 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영상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리와치는 다시 보기로 특정 영상을 몇 번 다시 더 시청하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롱텀은 특정 영상을 한 달이나 세 달, 6달, 1년 뒤에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지, 즉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지에 대한 평가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기록인데요. 시청 기록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의 최근 8개의 영상의 시청 기록을 뽑은 건데요. 저는 뭔가 작업을 할 때 클래식을 많이 듣기 때문에 8개 중에 4개가 클래식 영상이고요. 과제를 한다고 알고리즘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이 3개, 그리고 당시 가장 핫한 이슈였던 조주빈에 관한 뉴스를 봐서 그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이 8개의 시청 기록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피아노 클래식이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과 관련된 영상을 추천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다음은 성과라고 불리는 퍼포먼스 항목인데요. 이것은 주로 시청자들의 피드백, 그리고 좋아요, 싫어요와 같은 척도들, 코멘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외부 사이트에 이 영상을 얼마나 공유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용자 행위를 분석하는 툴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 하나는 협업 필터링, 그 다음이 콘텐츠 기반 필터링, 그리고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협업 필터링은 정의를 하면은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찾고 행동을 분석하여 같은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나뉩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각 사용자에 대해 아이템별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각 사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여서 가장 유사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이템 기반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사도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아이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 때문에 이제 아이템별 유사도를 계산하고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천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뽑고 그 중에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이를 저희가 이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 건데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철수, 영희, 미영과 같은 4명의 사용자 집단이 있고 영화 어벤져스, 레디 플레이어 원, 본장과 같은 아이템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항목들은 평점이 매겨져 있는데 미영의 인피니티 워에 대한 항목만 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이 미영이 인피니티 워에 대해서 어떻게 평점을 매길지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사용자 기반을 통해 평가를 해보면은 알고리즘은 철수의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보시면은 철수와 미영에 대한 다른 영화들의 평가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레디 플레이어 1에 대한 철수와 미영의 평가가 4.5, 5로 각각 굉장히 유사하고 곤지암에 대한 평가는 2.5로 동일합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은 다른 영화들도 철수와 미영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니까 인피니티 워도 미영이 철수와 유사한 평가를 매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미영이 높은 평점을 매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이템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알고리즘은 인피니티 워와 평점이 비슷한 영화인 레디 플레이어 원에 주목합니다. 철수의 인피니티 워와 레디 플레이어에 대한 평가가 비슷하고요. 영희도 각각 2.5와 2.5 비슷하고 석진도 3.5와 4.5로 비슷합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평가를 참고해서 레디 플레이어 원과 인피니티 워가 유사한 아이템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미영이 인피니티 워에 높은 평점을 매길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기반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필터링은 모두 콜드 스타트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콜드 스타트의 문제점은 앞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과 같은 예시에서도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아이템에 대한 평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영에 대한 평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선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이템 기반 필터링과 사용자 기반 필터링은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둘 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기반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필터링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콜드 스타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좀 아이템 기반 필터링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선호도 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선호도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선호도 행렬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각 행에는 사용자 집단을 집어넣고 각 열에는 아이템 집단을 집어넣어서 행렬로서 아이템에 대한 점수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운딩을 통해서 이 점수를 간략하게 만드는데요. 데이터 라운딩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은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점은 0점으로 정리하고 3에서 5점은 1점으로 처리해서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운딩한 데이터들을 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규화를 통해서 사용자별 평균 점수를 구하여 아이템 점수의 평균을 빼서 정규화를 합니다. 이것을 앞에 예시를 저희가 선호도 행렬로 실제로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와 아이템별 유사성을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2가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카드 거리 계산인데요. 정의는 각 벡터들에 대한 집합을 고려하고도 집합 사이의 교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두 벡터 간의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집합 간의 교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거리 계산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이고 각이 클수록 유사도가 작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벡터라는 단어의 의미는 1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 필터링의 과정에서 행렬 분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행렬 분해라는 개념이 다 낯서실 것 같아서 간단한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행렬 분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의 영화 평가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A, B, CD라는 사용자 집단이 있고 M1에서 M5까지 5개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간의 모든 영화 평가가 이 아이템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다면
어떤 영화 간의 평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용자나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 간의 영화 평가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 사용자들 간의 영화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성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평가가 다른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또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섞인 동일과 차이가 공존하는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몇 가지 유사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저 A와 C에 대한 영화 평가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M1부터 M15의 영화 평가가 31131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A와 C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M1과 M4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각 유저들이 아이템에 대한 평가가 3134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M1과 M4가 비슷한 영화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각 유저들의 영화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유저 B의 영화에 대한 평가와 유저 C의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합하게 되면은 유저 D의 영화에 대한 평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B가 액션 장르를 좋아하고 사용자 C가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봤을 때 이를 고려했을 때 B와 C의 평가 점수를 합친 점수 D는 코미디 액션 장르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화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M2와 M3에 대한 평점을 평균을 내어볼 때 M5에 대한 평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M2가 토네이도에 관한 영화고 M3가 조스에 관한 영화일 때 M5는 상어와 토네이도를 합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M1이 코미디 영화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면 코미디 영화를 싫어하는 사용자 B는 해당 영화에 대해 1점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간단한 상황을 통해서 행렬분해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실제로 행렬분해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행렬분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렬분해의 전제는 두 객체 간에 비슷한 특징의 제품이나 아이템을 좋아한다면 제품을 비슷하게 평가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런 행렬분해의 목적은 두 개의 다른 객체들 사이에 숨겨진 특성, 즉 잠재 요인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왜 이 잠재 요인을 발견하려고 하냐면 이 잠재 요인을 통해서 비어있는 항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템에 평점을 매긴다면 추천 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점을 남기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평점을 매길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행렬 분해를 통해 잠재 요인을 찾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의 주황색 행렬 R은 사용자가 아이템에 남긴 평점을 행렬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파란색 행렬인 X와 노란색 행렬인 Y로 분해를 하는데 이 각 행렬 X는 사용자 잠재 요인 행렬이고 Y는 아이템 잠재 요인 행렬입니다. 그런 다음 행렬 X의 전체 행렬을 구하게 되면 N6 곱하기 NF 크기의 행렬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아이템 잠재 요인 행렬인 행렬 Y를 곱해서 N6 곱하기 NI 크기의 평점 예측 행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행렬이 바로 R-6고요. 이 R- 행렬의 각 원소는 특정 사용자의 잠재 벡터와 특정 아이템의 잠재 벡터를 곱하여 계산된 행렬입니다. 이것은 사람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파이썬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4명의 사용자 행과 5개의 아이템 열로 만들어진 행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어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행열 분해를 해보면 위와 같은 벡터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행열을 다시 내적하여 원행열을 예측해보면은 내적이란 말은 쌓아서 곱한다는 수학 용어고요. 보시다시피 실제 원행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어있는 항목까지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협업 필터링이고 다음은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추천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분석한 프로필과
사용자의 선호도 간의 유사성을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의 장점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단점으로는 항상 추천하던 비슷한 상품만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추천 방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기반해서 적은 자료로도 추천이 가능하나 추천 범위가 한정되는 반면에 협업 필터링의 방식은 유저의 평가 정보 및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추천이 가능한 반면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앞서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서는 콘텐츠 프로필을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각 콘텐츠별로 프로필을 작성함을 통해 콘텐츠의 속성과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 콘텐츠 프로필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콘텐츠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콘텐츠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콘텐츠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은 핵심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인 스탑워드를 제거하고 TF-IDF 계산을 통해 어떤 단어가 그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TF-IDF 값을 가진 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는 중요한 키워드의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유사성 측정 방식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카드 거리 측정과 코사인 거리 측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통해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펭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펭수의 영상의 맨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제목이 누가 펭귄의 물 참치를 사냥했는가, 범인은 이재훈, 안재홍, 박정민 셋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태그로 사냥의 시간이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컨텐츠 기반 필터링의 방식을 통해 이것을 분석하게 되면은 사냥의 시간과 물 참치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사냥의 시간과 극한 직업의 참치 통조림 편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이란 주어진 데이터들을 특성에 따라 유사한 것끼리 묶음으로써 각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군집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고객 세분화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게 섞여 있는 유형의 고객들을 같은 유형끼리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도표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게임에서 유저들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 플레이 시간과 경험치 획득량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4가지 유형의 유저 그룹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의 목표는 전체 데이터를 속성이 비슷한 개체끼리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개체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용 고객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잘 분류를 해놓는다면 이후에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슷한 유형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기인이라는 사용자는 40대 남성 군집에 속하기 때문에 40대 남성이 주로 사는 제품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군집 분석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좌표상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이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짧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군집 분석은 이제 모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 주어진 관측값들 사이의 거리 또는 유사성을 이용하는 분석법으로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하여 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전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분석법입니다. 이러한 방식 중에 이제 데이터를 기준점을 중심으로 유클리드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K개의 묶음으로 군집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는데요. 이를 이제 K 군집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주어진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된 K개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의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군집별 중심값에서 중심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군집 분석의 특징은 굉장히 탐색적인 기법이라는 점인데요.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이 현재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 구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데요.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의 적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군집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찰치들 사이의 거리만이 이제 분석이 필요한 자료로서 사용됩니다.
그럼 앞서 잠시 얘기 나왔던 군집 분석 K-means proces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means process는 여러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을 때 군집의 수 K를 정의를 하고 초기 K개의 군집의 중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이 각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각 관측값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의 군집에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값은 빨간 값과 가까운 것을 또 모으고 녹색 값은 녹색 값과 비슷한 것을 모으고 파란 값은 파란 값과 비슷한 것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관측 값을 기준으로 또 다른 새로운 군집의 중심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가 변경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K-means process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측값을 입력하고 랜덤 중심을 선정한 뒤 중심의 관측값을 할당하고 관측값의 중심을 다시 설정하고 해당 중심을 기준으로 관측값을 재할당하고 새 관측값의 중심을 설정하고 또다시 중심의 관측값을 재할당하고 최종적으로 군집의 변화가 없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 이로써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